네, 계속해서 시장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박수현 KB증권 아시아시장팀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팀장님. 중국 2분기 성장률 4.7%로 시장 전망치 좀 밑돌았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성장세 이어오다가 둔화로 좀 전환이 된 건데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숫자 자체가 컨센서스가 5.1%였는데요. 네. 많이 밑돈 건 맞습니다. 사실상 쇼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두 가지 지표의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 숫자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 네. 그게 뭐냐면 내수 소비를 대변하는 쪽, 소매 판매 같은 쪽, 그다음에 생산을 대변하는 산업 생산 같은 쪽들은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수출입 지표도 보면 수출이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요. 수입은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이는데 이것도 좀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즉 중국 정부가 전반적인 흐름을 내수 소비는 완만하게 천천히 좋아지는 그림을 좀 유도하고 있고요. 네. 고용을 일단 방어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연결되는 수출, 이번에 GDP에서도 순수출의 기여도가 상당히 좀 높은 레벨을 보였고 소비의 기여도가 좀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하반기까지의 방향성은 고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나라랑도 연결이 많이 되는 저가 수출을 기반으로 한 고용을 방어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GDP 숫자가 둔화는 되지만 고용은 방어하는 이러한 방향성들이 하반기에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장률 둔화될 수 있지만 고용은 방어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1년물 MLF 금리를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22일 발표되는 LPR 금리 역시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분석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기준금리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네. LPR이라고 하는 금리가 기준금리는 맞는데요. 두 가지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LPR은 아까 말씀 주신 MLF 금리 더하기 18개 주요 상업은행들의 가산금리를 합한 겁니다. 네. 그래서 MLF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도 상업은행들의 가산금리, 즉 이들의 대출금리를 낮추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썼던 적도 있기는 하고요. 다만 중국 상업은행들의 이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네. 이게 지금 1.7% 레벨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이 대출금리를 낮추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동결을 보는 시각도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 미국의 이 경기나 물가나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런 방향성들이 좀 명확해지면 중국 경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쪽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준금리 LPR을 한 차례 정도 더 내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대출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데 하반기에는 이 LPR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의 세 번째 회의, 삼중전회에 돌입을 했습니다. 좀 생소하기는 한데 삼중전회는 어떤 부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까? 삼중전회는 중요한 경제 전략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물론 정치적인 것도 연결이 되지만 중요한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러한 선언들을 많이 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에 있어서 중국이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큰 전략적인 제시를 해주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중국이 부동산 쪽에서의 리스크가 상당히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어떤 리스크 관리의 기조나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기는 했었는데요. 네. 삼중전회를 개최를 발표하고 나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부 정치 회의들을 보면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고품질 발전이라는 데 조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고품질 발전은 뭐냐면 중국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반도체, AI, 로봇과 같은 이러한 신성장 동력 쪽에 각각의 지방 정부들한테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조금 기반으로 더 강화해라.
이러한 시그널들을 이번 삼중전화에서 조금 얘기를 더 많이 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은 지금 발표했던 정책에서 추가로 새로운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지표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의 큰 줄기를 발표하는 삼중전에 신성장 동력, 고품질 발전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그 삼중전에서는 이전과 달리 10년치 정책을 짤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통상 5년씩 짜왔다고 하는데 이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헌법에 원래는 최대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통상의 중국 국가주석은 10년 임기를 가져갔었는데 2018년에 시진핑 주석이 헌법을 바꾸면서 이 조항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8년부터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삼중전을 통해서 10년 정도의 큰 가이드라인을 줄 가능성이 오히려 말씀드렸던 이 헌법 개정한 걸 기반으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장기 집권을 한다라는 건 장단점이 단점이 좀 더 부각이 되긴 하지만 네. 장점도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 뭐냐면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급하게 정책을 좀 서둘러서 이행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을 이미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좀 단기적인 시야보다는 장기적으로 연착륙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에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기적이고 어떤 정책의 자극을 유발하기보다는 천천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문제에 초점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이 연착륙을 유도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천천히 완화하고 이 과정 중에 성장 동력으로 10년 이후의 그림을 더 볼 수 있는 미국의 제재가 들어오지만 역설적으로 더 중국이 강화를 해야 되는 반도체, AI 로봇과 같은 쪽에서의 기술력 확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러한 모습들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삼중전에 10년치 경제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역대 삼중전의 직후에 중화권 증시가 대체로 상승 우위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올해는 중국판 밸류업 신국 구조도 있고 증시로의 자금 이동 기대감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도 밸류업 말씀 주신 것처럼 하면서 고배당주 선호 현상이 상당히 연초부터 강하긴 했습니다. 네. 중국 대표 지수인 CSI 300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배당주는 이미 한 차례 좀 올랐기 때문에 삼중전의 이후에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없진 않지만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삼중전의 이후로는 말씀드렸던 이 제조업 기반의 기술력이 같이 가미되어 있는 로봇이나 AI 쪽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 동력이 조금 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삼중전의 이후에 제조업 기반의 로봇이나 AI주 같은 이런 테크주에 좀 주목을 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증시 안정화한다면서 공매도를 좀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신규 주식 대여 중단했고 22일부터는 공매도 증거금도 상향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러 나라들이 증시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긴 합니다. 네. 중국도 정확히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상승 여력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 기업 이익이 상승 곡선을 그려줘야 상승에서의 어떤 여력들을 저희가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조치들이 증시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네. 오히려 하방보다는 위로 볼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내수 소비가 앞으로 천천히 좋아지고 있지만 이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중국의 고품질 발전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 이익을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뭐 증시 상승 여력을 높이려면은 이런 뭐 공매도 단속 이런 것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 보면 6월 수출 좋았는데 수입은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더라고요. 내수가 뭐 그만큼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특히나 수입 품목에서 부동산이랑 연결되는 철강 제품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의 마이너스를 좀 견인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수출은 상당히 재미있는 게 두 가지가 수출을 지금 좀 이끌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중국의 수출 가격 지수를 보면요. 네. 전년 대비해서 100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격이 떨어지면 100 밑에서 움직이고요. 전년 대비 가격이 올라가면 100 위에서 사실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100을 하회한 지가 17개월 연속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가격을 낮춰서 가격을 낮추고 물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수출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인 거고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죠. 두 번째로는 중국이 미중 갈등에 대비해서 이미 미국과 유로존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한 차례 올렸고요. 트럼프 당 대통령이 되면 사실 여기 관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여오는 공산품, 중간재 같은 것들을 미리 사전에 확보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 수출 물량이 저가뿐만 아니라 사전에 관세 인상 전에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니즈 때문에 두 가지가 수출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이게 과연 굉장히 건강한 수출인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수출의 특징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격을 낮추고 물량을 늘리고 있는 측면도 있고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수출되는 물량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특징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하반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중국 관련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삼중전회가 7월 15일, 18일 끝나고 나면 7월 말쯤에 2분기 정치국 회의라는 걸 합니다. 네, 정치국 위원들이 25명이 모여서 시진핑 주석 주재 하에서 진행하는 회의고요. 삼중전에는 사실 굉장히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숫자들 같은 건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경제와 주식시장에 가까운 얘기들을 해주는데요. 네. 여기에서 삼중전회와 연결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12월 달에 하는 경제공작회의라고 있습니다. 경제공작회의는 그 다음 이듬해 3월에 하는 양회 이전에 중국 정부가 하반기 경제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또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이 세부 조정안들을 좀 발표해 주는데 이 두 가지가 12월은 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바로 한 달 뒤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비해서 중국의 경제 전략을 어떻게 좀 수정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말에 정치국 회의가 있고 12월에는 경제공작 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대선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최근에 트럼프가 좀 부각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국내 보도들 나오던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해진 것 같고요. 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가를 더 낮추던지 아니면 이거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트럼프랑 어떤 일종의 딜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단가를 더 낮춰서 공급 과잉을 만들지 않지만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는 동맹국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바이든이 주로 동맹국을 통한 대중 압박 전략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이 북중러 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의 구도가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중국이 또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연결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봐야겠고요.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은 경제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비중이 큰 게 소비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에서도 소비주, 귀주 모태주가 시가총액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부진하면 더군다나 이제 관세가 올라가면 트럼프 이후에 수출 경기도 녹록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은 탑다운 관점에서 ETF로 해서 전체 바스켓을 담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똘똘한 종목들을 좀 담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내수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더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카테고리, AI 카테고리에 있어서 정말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을 많진 않아도 몇 개 들고 가시는 전략들이 지금은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내는 데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중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주식은 이익이 개선되는 이런 똘똘한 종목들을 좀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KB증권 아시아시장팀 박수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